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기학과 발표를 맡은 세브란스 병원 해기학과 교수 강원준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차례 준비했습니다. 해기학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좀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해기학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세브란스 해기학과의 장점과 단점, 특장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공의 수련 과정 전반과 수련 후 전망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기학과는 정의상으로는 방사성 동위원소 혹은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진단과 치료를 하는 의학의 한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방사성 추적자 원리를 이용하여 영상 진단, 표적 치료, 검체 검사 등을 하는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영상의학과와 비슷한 측면이 좀 있고요. 방사능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치료 방사성과와 좀 비슷한 점, 방사능 종양학과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혈액 내 미량 원소를 검출한다는 측면에서 진단 검사의학과와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그런 과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저희 과의 특징은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하여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기학과는 좀 낯설 수 있지만 해기학 검사는 이미 임상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기학 영상 검사를 위해서는 감마 카메라, 스펙트, 펫 등의 장비가 필요하고, 감마 카메라에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해기학 영상은 뼈 스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펙트를 이용하여서는 심근 스펙트나 브레인 스펙트와 같은 퍼퓨전을 보는 영상을 많이 얻고 있고요. 펫 장비를 이용하여 온콜로지 FDG 펫시트를 찍고 있고, 알츠하이머에서 아밀로이드 펫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양 표지제나 비타민, 호르몬 등 혈액 검체 검사를 해기학 검체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고 있고요. 갑상선암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전통적인 해기학의 방사선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신경 내분비 종양과 전립선암 등에서 표적 방사선 치료 등을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기학 영상 검사에서 세 가지 중점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종양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은 FDG 펫 영상이 되겠고, FDG 펫은 1994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02년경에 펫과 CT가 융합된 펫CT 장비가 나오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좀 퓨전 영상이라고 하고 단순한 아이디어 같긴 하지만 굉장히 클리니컬 임팩트가 커서 지금 해기학 대표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FDG에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심장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보시는 것은 심근 마이오카드 스펙트 영상입니다. 주로 퍼퓨전을 보는 거고, 스트레스와 레스트 사이에 퍼퓨전 차이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스케미아를 진단하는 그런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스펙트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앞으로는 펫으로 같은 영상을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밀로이도시스나 사이코지스 같은 분자 영상적 방법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해기학 검사법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케미아를 퍼퓨전을 통해서 보지 않고 이스케미아 자체를 보는 영상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파피펫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플로가 감소한 거에 비해서 이런 이스케미아의 정도는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아마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 영상은 아시는 것처럼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브레인 펜 영상 많이 시행하고 있고 그 인디케이션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해기학 치료는 이제 아이오다인을 이용한 갑상선 암의 치료가 되겠고, 렁 메타스타시스가 요오드 치료 후에 굉장히 호전된 것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분자 영상 치료는 맞는데요. 최근에 좀 더 스페시픽한 영상 치료를 통해서 표적 치료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받았던 치료라고 하는 해기학 방사선 표적 치료가 그 예가 되겠고요. 세라노스틱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라노스틱스는 세라피와 다이그노스틱스가 합쳐진 말로써 동일한 분자 표적에 대한 리간드를 만들고 그 리간드에 검사용 동위원소에 묻히면 영상이 되고 치료용 동위원소에 묻히면 치료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 진단용 영상을 통해서 치료 대상을 정하고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치료용 영상을 통해서 치료한 다음 다시 진단용 영상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상에 적용된 것은 루타테라라는 치료제가 되겠고 신경 내분비 종양에서 쓰이는 약제입니다. 작년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전립선암에서 PSMA에 대한 루테치움 세라피가 임상 시험 중이고 2024년에 임상에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은 사실 굉장히 희귀암에 속하는데 전립선암은 굉장히 흔한 암이기 때문에 이런 PSMA 루테치움 세라피가 일반화되면 핵의학 의사의 할 일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헬브란스 핵의학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분의 MD 스텝과 2분의 PhD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고 35분 정도의 테크니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약사를 합쳐서 7명이 근무하고 있고 5개의 치료병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PET 장비는 5개의 스캐너를 가지고 있고 심장 전용 스펙트가 2대, 스펙트 CT가 2대 해서 총 9대의 스펙트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검사 건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PET-CT는 작년에 18,000건 정도 하여서 한 달에 1,500건, 하루에 한 70에서 80건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스캔은 25,000건을 시행하였고 심장 스펙트는 4,000건 정도 시행하였습니다. 세라피는 1,000건 정도 시행하였고 기타 검사도 한 10,000건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검사 건수는 절대 적은 편은 아니고요. 경쟁병과 비교하여 검사 건수는 2위 정도 되고 치료는 가장 많은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팬 영상에 이용하거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동위원소들은 보기와 같습니다. 제가 핵의학을 시작했을 때는 FDG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10개 넘는 동위원소도 영상을 할 수 있고 일부 치료도 가능합니다. 또 지금 연구용으로 연구되고 있는 동위원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주요 업무는 아무래도 영상 판독이 되겠는데요. 영상 판독 말고 이제 웬리딩이라고 하여 검사실에서 얻어진 첫 번째 영상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좀 전공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병실 환자를 담당하는 업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교육을 위하여 일주일에 1회에서 3회 정도의 과내 집담회가 있고 과간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내과 영상의학과는 3에서 6개월 의무적으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1, 2개월 정도의 타병원 핵의학과 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 학회나 연구과정 등에 참여할 기회가 있고 석사, 박사 과정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의가 여러 명이던 시절에 이렇게 순환 근무를 했었던 것 같고요. 보기와 같이 월간 스케줄을 보시면 일주일에 많게 한 3번 정도 스케줄이 있고 학회에서 준비하는 원래 집담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전공의가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이제 케이스 컨퍼런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전공의 하루 일과는 보통 8시 정도 출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8시 30분 정도에 이제 판독을 시작하는 교수님들이 일부 있습니다. 파트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웬리딩과 검사 지원을 그 후에는 하게 됩니다. 11시에 컨퍼런스를 보통 하고 있고 12시 30분 내외에 이제 입원 환자에 대한 확인 및 절차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경에 회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3시 이후에는 판독 및 개인 연구를 하게 돼서 6시 정도 퇴근할 수 있는 스케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이긴 한데 핵의학과 지금은 다 교수님들 되신 분들이긴 한데 1년차 선생님이 이제 입원 환자의 EMR을 보고 계신 것 같고 2년차 선생님은 플라나 스캔을 보는 것 같고 3, 4년차 선생님이 FDG 펫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이런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전공의가 들어오신다면 아마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장점은 이제 전문의 중심의 진료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전공의를 뽑아서 일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교육 위주의 수련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상전담 간호사가 업무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당연히 준수할 수 있고 당직이 있지만 굉장히 부담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점은 상급 연차가 없다는 것이고 타병원 대비의 판독량은 많은 편입니다. 저는 뭐 이거가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긴 했는데 지나치게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단점이 가깝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시에 출근,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스케줄의 가능성이 많고 당직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토요 근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과를 소개할 때 이제 응급이 없고 중환이 없고 사고가 없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은데요. 응급은 진짜로 없습니다. 물론 핵의학 응급검사가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핵의학 검사는 기본적으로 응급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원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검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중환은 핵의학 검사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죠. 또 사고 특별히 날만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학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적진 않지만 조절이 매우 가능해서 계획적인 삶이 가능하고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른 과 선생님들과 이제 약속 같은 걸 잡을 때 저는 항상 가능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저는 이제 매일 판독을 하는데 그 판독 시간이 자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판독 시간을 잘 조절만 하면은 미리 판독을 하거나 나중에 판독을 함으로써 친구 뭐 다른 동료와 이제 만남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약속을 잡기 쉬운 그런 과였다라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핵의학회, 유럽 핵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등에 참석하고 있고 각 학회는 이런 저널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의가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전문의가 돼도 영상 검사 판독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영상 검사를 이제 도입하고 그것을 임상에 알리는 그런 관리 업무를 해야 됩니다. 또 영상 퀄리티를 유지하는 그런 관리 업무 등이 좀 추가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점점 늘고 있는 표적 방사선 치료의 담당 의사가 될 것입니다. 다학제 진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종양 분야에서 다학제 진료는 핵의학 의사가 참여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다학제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의학 장비나 방사성 종해학과 장비를 포함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분자 영상이나 신약 개발, 나노의학 등 연구에 참여해서 기업을 만들거나 이런 공동 연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핵의학과는 100개 넘는 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 250명 내외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 뭐 일주일 전에도 새로운 검사가 하나 생겼다고 메일이 왔었는데요. 새로운 검사가 계속 개발되고 있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점점 할 일은 많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치료 쪽으로 조금 더 중점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인 130일 아이오다인 갑상선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루테시움 177 세라피나 액티늄 세라피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요오드로 시작해서 루테시움으로 끝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마 시작할 때 루테시움을 주로 하게 되고 액티늄이나 그 이상의 것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액티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알파 파티클로 치료 효과는 좀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전문의 취직하신 경우에 진로를 잠깐 말씀드리면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용인 세브란스 등에 많이 계시고요. 국립암센터 가신 분이 계시고 고대 구로병원, 기업체 등에 한 분씩 가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학병원이나 신규병원, 기존 병원 등에서 TO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 교수 요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래 핵의학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스펙트에서 패스로 전구 바뀌는 방향으로 동위원소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G처럼 비특이적인 검사에서 좀 더 특이적인 검사로 자꾸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진단보다는 치료 쪽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파피펫은 포스트 FDG의 가장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임상에 오신 다음에는 뭐 이런 거를 FDG처럼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밑에 보이는 세라피 영상은 뭐 당연히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이미 저희 주변에 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거는 뭐 제가 최근에 한번 학회에서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이긴 한데 70년대부터 이제 본 스캔을 해왔는데요. 95년 이후에 이제 FDG 가지고 진단을 많이 했고 2006년에 보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검사 증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비특이적인 검사들이었죠. 2018년에 플로로콜린이라고 조금 중간 단계 검사가 나왔고 불과 4년 후에 2022년에 PSMA 펫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영상의 퀄리티가 좋고 더 스페시픽한 영상을 어느 쪽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바뀌고 있고 여러분 세대에는 또 다른 검사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계시는 이제 그 물리 담당하시는 교수님은 인지과학 관계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브레인 이미지 어널리시스, 인공지능 연구 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케미스트리 베이스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은 이제 새로운 방사능 동위원소 합성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대에 계시는 PhD 스텝 선생님들이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내는 거는 이제 MD와 같이 일할 때인 것 같고 여러분이 해계학부에 오시면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숨만 쉬어도 2에서 5mm 시버트 1년간 받습니다. 이거는 저희 올 2월달 저희 검사한 건데요. 저는 이제 판독 및 연구 업무 어딘가 있을 텐데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TLD 배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방사능이 계속 매달 재고 있는데요. 거의 나오지 않고 사이클트로신 부속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합성지 쪽이라서 좀 그 노출이 많은 부분인데도 5년 집정률에 1mm 시버트도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정도의 방사능 노출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진행하게 돼서 마지막 슬라이드 같긴 한데요. 핵의학이 정말 적성이 안 맞는 일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좀 다양합니다. 환자를 보는 게 맞으면 환자를 집중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전혀 안 맞는다고 뭐 연구 위주로 하거나 뭐 IAEA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적성을 찾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환자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당직 부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물리 기기 쪽 발전이나 방사화학적 발전, 분자생물학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걸 핵의학에 도입만 하면은 그대로 새로운 연구가 되고 새로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 가만히 있어도 발전하는 과라고 볼 수 있고요. 핵의학에 그동안 소개할 때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과다라고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연구 안 좋아하는 학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쪽은 별로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연구를 좋아하거나 굉장히 도전적인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AEA를 가거나 뭐 기업을 창업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안정지향적인 분들은 뭐 판독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일부 환자 보시면서 임상과와 공동 작업하셔도 훌륭한 핵의학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인원이 필요한데 전공의 수급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일은 똑같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 이제 그만큼 로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숫자의 인원이 공급이 될 때 이제 모두가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과가 좀 작기 때문에 같이 평생 가야 되거든요. 안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훌륭한 인재가 좀 지원해 주시는 걸 좀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94년에 인턴이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핵의학을 선택한 이유가 핵의학이 좀 블루오션이 아닐까. 이제 그때 그런 말이 막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오션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돼서 저는 핵의학이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원을 했고 뭐 대충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옆에 있는 건 나스닥 그래프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좀 밑에 있을 때 지원을 한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FTG 펫 같은 게 보험이 되고 하면서 급격히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보험 기준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좀 급격히 하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츰 좋아져서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좀 더 회복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전공의 지원위에서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는 저희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지원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 추세는 맞고요. 저희 병원도 이제 좀 지원자가 꼭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 여러분의 미래는 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 돌아가는 건 제가 했던 연구들이긴 한데 이건 제 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 백혈구를 뽑아서 이제 FDG를 먹여가지고 백혈구 영상을 찍은 거가 되겠고 이런 원리 이용해가지고 이제 스템셀 영상을 했던 그런 영상이고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이런 뭐 흥미로운 연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임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본인 몸에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을 가진 과라고 보고 있고요. 회계학과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TO가 1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지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2명 지원받은 일부 병원에서 억지로 TO를 만들어서 2명을 뽑은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2명 가능할 걸로 보고요. 친한 친구와 함께 손잡고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